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논의가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추상도가 높은 그런 논의이고, 그래서 좀 저의 그 발표가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발표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로 사진 중심으로 PPT를 만들어서 아마 원고를 보시는 게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봇 그리고 인지과학 이쪽에 특히 일본에서의 융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학술대가 열렸는데 저는 이제 인간, 로봇, 공학자, 인지과학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 기얽혀서 하나의 그 집합체로서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경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엉뚱하게도 그래프가 주인공이 되는 제목이 됐습니다. 섬뜩한 계곡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과 모든 면에서 적어도 이제 겉모습이나 행동에서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로봇입니다.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몸과 기계의 결합이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처럼 몸, 팔, 다리가 있는 로봇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말부터 시작해서 표정이나 눈동자의 움직임,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인간과 비슷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로봇에게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기 그 여성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 있는데, 이 여성에게 어떤 남자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럼 네 말 잘못했다.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제스처를 하고 굉장히 표정을 찌푸리고 아니면 화를 내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제 안드로이드 좀 만족스러운 안드로이드 로봇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알파고가 이제 학술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로봇의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으로서 계산, 기억, 예측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감흥, 감성, 감정 그리고 체화라는 문제가 안드로이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는 튜링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두 가지 그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른 모델과 아이 모델. 어른 모델은 우리가 알파고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 이른 그런 모델인 반면에 어린이 모델은 하나하나 이제 체화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두 모델이 다 이제 튜링에게 있었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면에 이제 영향을 받고 후대의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의 전개 과정에서 주로 어른 모델이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인공지능도 기억, 예측, 계산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알파고나 서양 장기를 이겼던 딥블루 같은 경우도 그 인간을 지적으로 이기는 기계, 인간을 능가한 가짜 인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염려하는 그런 논의가 인문사회개혁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감성, 감정, 그리고 감흥을 인간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까 하는 주제죠. 그래서 머리로부터의 인공지능과 좀 구별을 해서 몸으로부터의 인공지능, 감성지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학자, 공학자의 실험실, 그리고 인지과학 이론이라던가 그 속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래프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 오늘 논의되는 것도 핵심의 어떤 완벽한 인간을 먼저 전제에 두고 인공지능이 그 인간을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그 완전한 인간에 도달했느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인간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인간에 완벽하게 똑같지도 못한 상태에서 약간 인간에 비해서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지능과 모습과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일본의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학자들 자신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로봇 공학자 자체가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를 연구를 할 때 아까 감성이나 감흥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각 아니면 인지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인지되지는 않지만 이 안드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어펙트,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논의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뭔지 알 수 없는 느낌 아니면 흔한 말로 느낌적인 느낌이 이 안드로이드와의 상호작용에서 너무 중요하고 사람이 안드로이드를 인간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의 아주 미묘한 감각 능력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학자들은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체화의 문제가 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아니면 어떻게 돌아보느냐, 눈빛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이 안드로이드 개발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그래프의 이름입니다. 섬뜩한 계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언캐니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부키미노 타니라는 건데요. 으스스함, 뭔가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리 마사히로라고 하는 로봇 공학자가 70년대에 수족, 인공 손을 개발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그걸 장착을 하고 악수를 할 때 갑자기 섬찟해서 놀래버리는 그런 그런 상태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갑자기 사람 손인 줄 알고 만졌는데 차갑고 딱딱하고 아니면 물컹하고 이런 것들에 섬뜩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공학자가 이렇게 여러 로봇을 배열을 했는데요. 점점 인간과 비슷해질수록 초기에는 친숙도가 올라갑니다. 기존에 장난감 로봇부터 시작해서 곰인형이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꽤 높은 친숙도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너무 인간하고 점점 비슷한 상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친숙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처음에는 움직이면 더 친숙도가 높았는데 이 섬뜩한 계곡, 이 계곡에 빠져드는 순간 움직이는 게 더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인간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요. 그래서 시체보다 움직이는 시체인 좀비가 훨씬 더 섬뜩함을 많이 느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모리 마사히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굳이 일본의 문화와 연관을 시켜보자면 일본의 그 중요한 민속학 대작 중에 하나가 도노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 그 동북지방, 굉장히 산이 많고 계곡이 많은데 그 이야기에서 그 계곡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도깨비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뜩함을 느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 책인데 그런 이제 문화적 요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뜩함
이 모리 마사히로도 역시 공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섬뜩한 계곡에 빠지지 않게 너무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조언을 자기 동료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많은 이제 공학자들이, 로봇 공학자들이 많은 휴머노이드 같은 걸 많이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게 이시구로라고 하는 로봇 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반대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움직이면 그 비슷함이 증가할수록 섬뜩함이 갑자기 커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모습과 움직임이 잘 매치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거 오히려 모습하고 움직임을 잘 매치를 시키면은 이 섬뜩한 계곡에 저쪽에 보면은 잘 조화가 됐을 때 어떤 능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피하지 말고 섬뜩한 계곡에 굴러떨어질 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 능선을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 보자. 여기가 요충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개발이 제시를 하는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가 튜링 테스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계산이나 번역이나 기억, 예측, 판단 이것이 전문가나 아니면 인간과 비슷할까를 테스트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요건 이제 안드로이드가 출연한 연극입니다. 처음에 사람과 같이 출연을 하는데 관객들에게 물어봐요. 누가 안드로이드 로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인이 나와서 지금 구별이 확실히 되지만 이제 동양권에서 하는 연극에서는 한 명의 여자 액트리스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사실 관객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게 안드로이드고 어떤 게 사람인지. 그리고 막 서로 이제 대사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감정적인 막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연극 중에 하나는 3.11 대지진 이후에 죽은 사람 사망자들을 저희 슬퍼하는 그런 안드로이드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안드로이드를 그 오염 지역에 놓고 그 사람들을 추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는 사실 토탈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모든 면 중에서 번역이나 계산이나 이런 면만이 인간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감성적인 모습, 아주 작은 제스처나 미묘한 떨림 같은 것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시구로가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의 전체적인 그 모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안드로이드를요. 그전에 이제 모리 마사히로 같은 경우는 섬뜩한 계곡에 굴러 떨어질 수 있다.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이식으로는 뭐 처음에 이제 이게 거의 두 번째가 첫 번째 만드는 안드로이드 로봇인데요. 자, 이게 이식으로 로봇 공학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딸과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해봐라. 그랬는데 딸이 이제 안녕하고 악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눈도 마주쳐주고 고개도 이제 끄덕이면서 약간 웃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이 좀 부족했던 거죠. 실리콘 탈들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위 목만 움직이고 여기는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막 온몸이 막 이상하게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 다시는 아버지 연구실에 안 오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구로가 말하기를 나는 만들어 봤는데 안드로이드를 역시 굴러 떨어졌다. 처음에 이제 자신의 이제 실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안드로이드가 단순히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인지과학적 실험을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장치로 활용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면접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면접을 보는데요. 한쪽은 진짜 사람이고 한쪽은 안드로이드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모습
그리고 제스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섬뜩함을 어느 정도 느꼈을까라고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하나의 이제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섬뜩한 계곡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섬뜩한 계곡 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미를 좀 빠뜨렸는데요. 이 섬뜩한 계곡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요. 안드로이드 로봇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로봇공학자들이 다시 모리 마사히로를 초대를 합니다. 학회에 초대를 해서 당신의 이 아이디어가 이 안드로이드 로봇의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추진을 할지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 모리 마사히로는 그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2000년대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모리 마사히로는 이제 70년대에 섬뜩한 계곡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 사이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Buddha in the Robot, Robot Engineers Thought on Science and Religion 이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봇 공학자인데 불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전에 썼던 섬뜩한 계곡에 대해서는 이 책에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술대회 초대에 대한 답장에서 나는 섬뜩한 계곡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사물에는 그 불성이 있다. 부처의 심성이 있어가지고 로봇에게도 그런 심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섬뜩한 계곡에서 그렸던 가장 높은 곳에 건강한 인간을 뒀는데 사실은 건강한 인간만이 아니라 시체도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굴을 보라. 죽어있는 사람의. 그리고 그런 모든 인간의 그 번뇌를 다 벗어던지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체를 보면은 내가 이 섬뜩한 계곡을 그린 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초대를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뜩한 계곡이 원래의 창시자와는 단절된 상태로 로봇공학자의 굉장히 개발의 지향점이 된 거죠. 그래서 로봇공학, 이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일본의 로봇공학자 아니면 뭐 미국의 로봇공학자들 보면은 섬뜩한 계곡이라는 그래프가 논문에 거의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나는 나의 이 그 안드로이드가 이 섬뜩한 계곡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섬뜩한 계곡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미적 매개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붙였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유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의 유혹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의 이야기를 이제 끌어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명제라는 것이 사실도 허구도 아니고 말하여질지도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의 유혹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섬뜩한 계곡이라는 그래프가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사실은 이 모리 마사히로가 자신이 의술을 개발할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직관을 그래프로 그렸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안드로이드 개발에 어떤 지향점을 주고 공학자들을 모여들게 하고 그 안드로이드를 실험장치로 써서 인지과학자들이 인간의 인지과정을 연구를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나 3D 영화에서 어떻게 그 캐릭터들이 섬뜩함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른 분야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미적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개가 이제 라트루의 논의를 빌어서 중개자와 매개자를 구별을 했습니다. 중개자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변형이 없이 잘 전달되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멀리까지 전달은 되지만 어떤 변형이나 예측 불가능성은 없는 반면에 매개자 같은 경우는 입력만으로 산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대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연한 발견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매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미적 매개라는 것이 이제 섬뜩한 계곡 미적 매개라고 한다면, 이런 미적 매개가 관여할수록 인과관계가 사라지고 예측 못할 이제 상황이 늘어나겠죠. 이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는데 그게 어떤 당연한 결과를 나는 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공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섬뜩한 계곡의 역사를 보면은 다 조금씩 다르게 그립니다. 섬뜩한 계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섬뜩한 계곡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르게 그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시구로 같은 경우 3차원으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인데요. 아까 그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대한 실험의 결과인데, 긍정적 태도일수록 이 그래프 전체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태도, 안드로이드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니까 그래프 전체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습하고 제스처뿐만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친숙감 이런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점점 그 섬뜩함도 어느 정도 수준 위로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섬뜩함도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 결론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닐까, 이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의 횟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섬뜩함의 감정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간을 좀 빨리 끝낼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헨슨이라고 하는 로봇 공학자가 자신도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그 섬뜩한 계곡을 다시 그린 겁니다. 위에 보면은 인간하고 로봇하고 애매한 경계에서 약간 섬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러면서 저 섬뜩한 이 일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변하는 과정에서 좀 예쁘게 그렸습니다. 로봇을 가능한 한 섬뜩하지 않도록 안드로이드 로봇을 예쁘게 그리니까 그런 섬뜩함이 올라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한 계곡이 과연 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BBC 뉴스에도 출연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뜩한 계곡이 있냐 없냐,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섬뜩함을 이런 애매한 모습에 대해서 느끼게 하도록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냐, 자,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섬뜩한 계곡이 하나의 미적 매개로서 한 20년간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박차를 가졌다,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위시를 해서 그래프 하나의 매개자로서 로봇 공학자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런 섬뜩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로 나아간 거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단순히 인간과 얼마나 비슷해졌느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장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 이시구로 로봇의 장치로서의 로봇은 뭐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지과학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이제 중점을 둬서 섬뜩한 계곡의 유무라기보다는 이러한 미적 매개라는 것이 어떤 로봇공학의 하나의 지향점이 됐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제 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인류학이라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경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침팬지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처음엔 인간만이 학습을 할 수 있고 인간만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팬지도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인간다움을 약간 이제 후퇴를 시키는 거죠. 인간만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도 교육을 하기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는 걸 발견을 하고 나서 인간다움도 또 한 번 이제 또 후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었는데 좀 좁아지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이버그나 아니면 생명공학에서의 여러 이제 조작 기술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안드로이드 논의를 하면서 그럼 인간다움이 뭘까? 안드로이드가 이제 감성적인 반응을 하고 이런데 감정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논의를 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인지 과정 자체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장치로 쓰이면서 인간이 어떤 인지적인 과정 속에 과정을 갖고 있나, 인지적 능력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면서 인간다움을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공동으로 구성되고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도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인간을 능가하는 감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 되거나 인간을 능가해서 부처님처럼 되거나 화도 내지 않고 인간과의 모든 면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감성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 안드로이드 공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공동 구성 과정이다. 인간의 어떤 특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새로운 장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생산이 되면은 인간다움, 인간성이라는 것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